은퇴 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엔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즐거웠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지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니 어떻게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은퇴를 한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달리 그 친구는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독립을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은데도 요즘 너무 지루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이 돈도 돈이지만 노후에 취미 하나 없으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수십 년일까 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취미들을 가진 후로부턴 심심할 틈 하나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에 돈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행복한 취미생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친구 따라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집중력도 길러졌는데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연골 주사도 맞고 했지만 무릎 보호대 차고 일주일에 2번씩 탁구 치러 가는 게 삶의 낙입니다. 은퇴하고 이 나이에 선수 생활 할 것도 아니고 천천히 배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체력 단련도 되더군요. 탁구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70대까지 가능한 건 물론이고 드물게 80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숙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탁구로 취미 생활을 시작하실 분들은 가급적 50대 초반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서 젊었을 적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방법입니다. 듣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역 등 고전을 읽으며 마음도 수양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건 공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등산입니다. 등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힐링하는 시간이라니 그 어떤 것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분들이 등산을 즐기실 수는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등산이 꽤나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텃밭이나 화단 가꾸는 일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식물 가꾸기는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며 식물을 통해 받는 정신적인 안정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식물을 보며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물 가꾸기를 시작한 이후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물들을 가꾸고 돌보며 새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행복은 정말 크더군요. 그래서 저의 노후는 참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네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단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악기 배워서 돈 벌 것도 아니고 상 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작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악기는 피아노나 플루트인데요. 특히 피아노는 모든 음악의 기초라서 박자 세면서 연습도 해보시고 손가락 번호를 손가락에 붙여 연습해 보시면서 보람을 느끼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5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취미는 명상입니다. 일상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아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명상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은 우리의 정신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명상은 배움의 경험도 제공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단 관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명상과 걷기, 배움, 식단 관리를 병행한다면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나이 들수록 젊었을 적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나이 50 넘으니 혼자가 좋은 건 사실이지요. 근데 나중에 요양원 안 가고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지 아까 추천해드린 취미생활 5개 이외에도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끼리 하는 간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세요. 70대가 되면 가족에 대한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야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은 얻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버리는 걸까요? 우선 간병이란 시간 때우기에는 최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간병에 투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 지속될지, 5년 지속될지,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0에서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7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합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으로 생성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광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자외선으로 인해 기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하는 것입니다. 산책하기 싫다면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낮에는 방 안에만 있지 않고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령자의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생성된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아주 중요한 뇌 호르몬입니다. 일광욕 시간을 강제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낮 동안 집 밖으로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건강합니다. 하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 후에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에서의 역할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퇴직 후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누군가와 협동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필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늙음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라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 기능의 저하와 능력 감소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적절한 운동, 영양 섭취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는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할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받아들여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남은 가능성에 집중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은 노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책 80세의 벽을 통해 몇 가지 취미와 노후의 좋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1번 입욕입니다. 입욕 시에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 안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이는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옷을 벗으면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압이 빠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뇌 내 혈액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의식이 혼미해져 욕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욕조에서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선호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물 온도를 낮게 조절한 후 탕에 들어간 후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섞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담그는 시간은 5분 정도로 적당하며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목욕하러 간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물 온도를 낮게 조절하여 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뜨거운 물을 섞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담그는 시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담그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5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불안정해져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주변에 낮은 등이나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잠시 일어날 경우에는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들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다면 자고 졸리하다면 자는 방식은 80세를 넘은 고령자에게 맞춤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침 및 기상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의 체력과 수면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를 푸는데 필요한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세기의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와 행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에 슬픔이 드러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당연히 웃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즉, 먼저 웃는다면 그 웃음이 뇌에 즐거운 신호를 보내어 좋은 기분이 되고 그로 인해 좋은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하루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웃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팁으로는 릴렉스 호흡법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천천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단지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차분하게 코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들이마신 공기를 단순히 폐 안에서만 유지하지 않고 아랫배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자연스럽게 불룩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때 하하고 내쉬면서 뱃속에 남은 공기를 모두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 릴렉스 호흡법을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릴렉스 호흡법은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이라고도 불리며 이 호흡 방법을 계속 실천하면 마음이 더욱 차분해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위장과 같은 다양한 내장 기관들의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호흡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에 큰 이점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퇴 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엔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즐거웠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지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니 어떻게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은퇴를 한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달리 그 친구는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독립을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은데도 요즘 너무 지루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이 돈도 돈이지만 노후에 취미 하나 없으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수십 년일까 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취미들을 가진 후로부턴 심심할 틈 하나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에 돈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행복한 취미생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친구 따라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집중력도 길러졌는데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연골 주사도 맞고 했지만 무릎 보호대 차고 일주일에 2번씩 탁구 치러 가는 게 삶의 낙입니다. 은퇴하고 이 나이에 선수 생활 할 것도 아니고 천천히 배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체력 단련도 되더군요. 탁구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70대까지 가능한 건 물론이고 드물게 80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숙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탁구로 취미 생활을 시작하실 분들은 가급적 50대 초반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서 젊었을 적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방법입니다. 듣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역 등 고전을 읽으며 마음도 수양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건 공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등산입니다. 등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힐링하는 시간이라니 그 어떤 것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분들이 등산을 즐기실 수는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등산이 꽤나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텃밭이나 화단 가꾸는 일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식물 가꾸기는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며 식물을 통해 받는 정신적인 안정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식물을 보며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물 가꾸기를 시작한 이후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물들을 가꾸고 돌보며 새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행복은 정말 크더군요. 그래서 저의 노후는 참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네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단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악기 배워서 돈 벌 것도 아니고 상 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작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악기는 피아노나 플루트인데요. 특히 피아노는 모든 음악의 기초라서 박자 세면서 연습도 해보시고 손가락 번호를 손가락에 붙여 연습해보시면서 보람을 느끼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취미는 명상입니다. 일상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아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명상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은 우리의 정신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명상은 배움의 경험도 제공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단 관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명상과 걷기, 배움, 식단 관리를 병행한다면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나이 들수록 젊었을 적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나이 50 넘으니 혼자가 좋은 건 사실이지요. 근데 나중에 요양원 안 가고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지 아까 추천해드린 취미생활 5개 이외에도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끼리 하는 간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세요. 70대가 되면 가족에 대한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야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은 얻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버리는 걸까요? 우선 간병이란 시간 때우기에는 최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간병에 투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 지속될지, 5년 지속될지,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0에서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7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합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으로 생성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광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자외선으로 인해 기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하는 것입니다. 산책하기 싫다면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낮에는 방 안에만 있지 않고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령자의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생성된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아주 중요한 뇌 호르몬입니다. 일광욕 시간을 강제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낮 동안 집 밖으로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건강합니다. 하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 후에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에서의 역할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퇴직 후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누군가와 협동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필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늙음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라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 기능의 저하와 능력 감소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적절한 운동, 영양 섭취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는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할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받아들여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남은 가능성에 집중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은 노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책 80세의 벽을 통해 몇 가지 취미와 노후의 좋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1번 입욕입니다. 입욕 시에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 안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이는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옷을 벗으면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압이 빠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뇌 내 혈액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의식이 혼미해져 욕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욕조에서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선호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물 온도를 낮게 조절한 후 탕에 들어간 후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섞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담그는 시간은 5분 정도로 적당하며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목욕하러 간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물 온도를 낮게 조절하여 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뜨거운 물을 섞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담그는 시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담그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5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불안정해져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주변에 낮은 등이나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잠시 일어날 경우에는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들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다면 자고 졸리하다면 자는 방식은 80세를 넘은 고령자에게 맞춤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침 및 기상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의 체력과 수면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를 푸는데 필요한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세기의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와 행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에 슬픔이 드러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당연히 웃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즉, 먼저 웃는다면 그 웃음이 뇌에 즐거운 신호를 보내어 좋은 기분이 되고 그로 인해 좋은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하루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웃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팁으로는 릴렉스 호흡법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천천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단지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차분하게 코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들이마신 공기를 단순히 폐 안에서만 유지하지 않고 아랫배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자연스럽게 불룩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때 하하고 내쉬면서 뱃속에 남은 공기를 모두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 릴렉스 호흡법을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릴렉스 호흡법은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이라고도 불리며 이 호흡 방법을 계속 실천하면 마음이 더욱 차분해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위장과 같은 다양한 내장 기관들의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호흡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에 큰 이점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